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을 열고 노란 봉투를 꺼내 든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청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 그 무게감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재개발 구역 지정 및 보상 안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입니다. 이 단독주택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빚을 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홀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지만,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 그 길을 수없이 오가며 장을 보고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어른거렸습니다. 토지 보상금 8억 원, 건물 보상금 2억 5천만 원, 이주비 8천만 원, 각종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총 11억 8천만 원. 거의 1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5천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채 5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 10년째 사업이 안 된다며 틈만 나면 손을 벌리는 그 아들. 작년에도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급하다고 빌려간 돈을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빌려간 돈들까지 합치면 이미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둘째 딸 민정. 변호사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딸아이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에도 업무로 바빠서라는 문자 한 통으로 때우고 명절에는 의뢰인 상담이 있어서라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막내 민호. 그나마 이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전세 대출을 갚으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허리가 휠 텐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 위에 오래된 앨범과 잡동사니들을 덮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당분간 숨기기로,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12억이라는 돈 앞에서 제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 똑똑히 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네. 한 달에 8만 원씩 나오니까 부담이 돼. 아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전기 아껴 쓰세요. TV 끄고 일찍 주무시고 에어컨도 덜 틀고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둘째 민정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야 한대. 비용이 30만 원이나 나온다는데 부담스럽구나. 딸의 목소리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엄마, 보험 들어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요즘 본인 부담금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제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막내 민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별말 없다고 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 안 되지만 30만 원이에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조금 더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빠듯한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각 자식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큰아들의 무심함, 둘째 딸의 냉담함, 막내 아들의 따뜻함.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기록은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제 자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제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동네 곳곳에 퍼져나갔고 골목길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매도 의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이었습니다. 설날에도 연락 한 통 없던 사촌 동생이 고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제사 때도 오지 않던 조카가 고모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라며 방문 의사를 비쳤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구청에서 재개발 통지서 같은 거 받으셨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민수의 대답은 그랬지만 이미 구청에 확인한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도 함께 왔을 텐데 이날은 부부만 왔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엄마,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데 혹시 서류 받은 거 없으세요?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니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치매 초기면 서류를 받고도 못 알아볼 수 있다잖아요. 제가 어머님 방 좀 정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방을 왜 뒤져? 민수가 당황하며 엄마,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친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재개발 공고가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마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전화가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엄마, 재개발 조합비를 선납하면 새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대요. 지금 기회예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돈 없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그만 숨기세요. 엄마가 재개발 보상금 12억 받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직접 구청 가서 확인했어요. 왜 자식한테까지 숨기세요? 결국 비밀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세 자식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여든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팔짱을 끼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12억이면 셋이서 4억씩 나눠 갖는 게 공평하잖아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는 장남이니까 좀 더 받아야 하고요. 집안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왔으니까요. 민정이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상속 지분은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법을 보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율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와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들의 몫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 막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일하고 모아서 산 집인데.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민호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너는 월급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 가만히 있어. 민정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건 내 잘못이야. 지금 상속받으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날 밤 세 자식은 새벽까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법원 로고가 찍힌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둘째 딸 민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구인의 모친은 최근 경미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정후견인 선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12억을 관리하기 위해 친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법률 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것부터 자식들의 변한 태도, 녹음 파일, 그리고 후견인 청구서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님이 청구를 넣었다는 건 이미 의사 진단서 같은 증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머님이 정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 인지 능력 검사, 판단 능력 평가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녹음해둔 자식들과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돈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 민정이가 후견인 이야기를 꺼낸 대화, 민호만이 제 걱정을 한 기록들. 모두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직접 쓴 일기장을 제출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록된 저의 일상이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을 카드.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동네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옳은 것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으로 다 같이 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민정이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민호는 네,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 갈 때 사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고도 세 자식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민정이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산분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봉인된 갈색 봉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민정이는 가방에서 볼펜과 노트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분배하시는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시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민정이는 볼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3달 동안 너희들이 뭘 했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한다. 잠시 말을 멈추고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구청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내 보상금을 확인했는지 알아.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다 알려줬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을 둘째에게 돌렸습니다. 민정아, 내가 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 신청서도 다 봤다. 내 친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그 서류 말이야. 민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을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통화 녹취록이다.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동산 브로커 박 사장이랑 통화한 내용이야. 이 집을 시세보다 2억 싸게 넘기고 너희끼리 차액을 나눠 가지려고 했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민정이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기록이야.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엄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한 문서지. 여기 보면 신탁 해지 후 즉시 분할이라고 적혀 있더라.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엄마를 본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만 봤어. 5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만 봤단 말이야. 민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숨을 죽이고 제 손을 지켜봤습니다. 봉투를 열고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법무사가 작성한 새로운 재산 처분 계획서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억 중에서 8억은 신탁 계좌에 넣는다.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받아서 쓸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이야. 민수와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억은 기부한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1억,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1억.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남은 2억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과 함께 그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준다. 민호야, 내가 받아라. 내가 유일하게 엄마를 엄마로 봐줬으니까.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민수와 민정이가 거의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요. 민정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상속법상 자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요.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인 딸답게 법률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생전 증여는 재산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후견인 신청 같은 부당한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재산을 잃은 분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형이랑 누나한테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게 엄마가 내린 결정이야. 그날 이후 민수와 민정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민호의 아이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비로소 누가 진짜 제 자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과 둘째 딸은 집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불공평하다는 항의성 문자를 보냈고, 민정이는 법적으로 이에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두 사람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민호는 오히려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형이랑 누나가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형과 누나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만 봤단다. 신탁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왔고, 저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한 2억 원은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센터로 만들어졌고, 그곳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정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12억이라는 거금은 제게 가족의 진실을 보여준 대가였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진실이었습니다. 민호가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민호에게 오롯이 전해졌다는 것을. 재개발로 사라질 뻔한 이 집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